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교육부 정책 문서들인데요. 이걸 쭉 읽다 보니까 뭔가 일정한 패턴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문제점을 서술하는 방식이요. 꼭 공식 같아요. A와 B 때문에 C가 약화되었다. 이런 식이죠. 오늘은 바로 이 구조, 이 틀을 중심으로 문서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A와 B로 인한 C 약화 구조. 정책 문서에서 상당히 자주 보이는 방식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이제 두 가지로 딱 집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A랑 B. 그래서 그 문제점, 그러니까 C가 약화된 걸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결책을 좀 더 직접적으로 내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정책의 목표랑 수단을 좀 명확하게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할까요? 아, 확실히 그런 명료함이 느껴지긴 하네요. 그런 기체적인 사례를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2022년 문서인데요. 여기서는 교원의 연수 기회가 부족하다. A 하다. 그리고 또 디지털 기술 이해도가 좀 미흡하다. B.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격 수업의 질적 관리가 약화됐다. C.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습형 연수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수업 품질 관리 도구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네, 들어보면 딱 그 A와 B를 겨냥한 해결책처럼 들리네요. 연수 부족 A랑 이해도 미흡 B에 대한 거니까요. 그렇죠. 문제 원인으로 지목한 A와 B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직접 연결시킨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그럼 정말 이 두 가지 원인이 원격 수업 질 관리 약화의 전부일까? 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학생들 디지털 기기 접근성 차이라던가 아니면 가정환경 영향 같은 거요. 이런 다른 변수들은 이런 A-B 구조 안에서는 좀 쉽게 간과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명료하게 원인을 딱 규정하는 게 뭐랄까 정책 추진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 그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는 건 아닌지 좀 그런 고민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명료함의 이면에는 그런 단순화의 위험도 같이 있는 셈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죠? 그 교권 보호 종합대책. 이건 2023년 자료인데 여기서는 교원 대상 민원 처리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A. 그리고 학교 현장에 상담이나 치유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 B.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꼽고요. 그래서 결국 교원 보호랑 피해 회복 지원 체계가 약화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교원 치유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교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아,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A. 복잡한 절차와 B. 인력 부족에 딱 대응하는 해결책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교권 문제가 정말 단지 그 절차의 복잡성이나 상담 인력 부족 이 두 가지만으로 다 설명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남죠. 뭐 사회적인 인식 변화라던가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관계 변화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요인들은 사실 이 A, B 구조 안에서는 충분히 다루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이 두 가지 예시만 봐도 패턴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들도 사실 비슷했어요. 예를 들어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21 같은 경우는요. 진로교육 예산이 축소됐다. A. 그리고 담임교사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B. 그래서 체험 중심 진로교육 활동이 위축됐다. C. 이렇게 보고요. 해결책으로는 진로 체험처 연계를 확대한다. 그리고 진로 전담 교사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제시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그 A와 B로 인한 C 약화 구조가 교육부 정책 전반에서 정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뭐 지역 특화 교육이나 농촌 학교 환경 개선, 학습 부진 대응 관련 문서들에서도 사실 비슷한 틀을 계속 발견할 수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특정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책 입안 과정을 좀 효율화하고 또 문제 진단이랑 해결책 제시 사이의 그 논리적인 연결성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복잡한 사안을 좀 관리 가능한 요소로 분해해서 다루기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일 수 있겠죠.
당신께서도 교육 정책의 흐름이나 어떤 특정 사안의 배경을 이해하실 때 이런 문제 서술 방식 자체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정책의 이면을 읽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책 문서에 그 겉으로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담는 틀, 그 구조 자체를 분석하는 게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오늘 논의를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교육부정청 문순에서 발견되는 그 A와 B로 인한 C 약화라는 문제 서술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 제시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 틀이 정책의 명료성이나 추진력을 높이는 데는 분명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죠. 네, 하지만 동시에 이 명료한 틀이 혹시 현실의 그 복잡 다단함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특정 원인 A와 B에만 너무 집중하게 만들어서 혹시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좀 간과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책 문서를 읽으실 때 이런 구조화된 설명 너머에 있는 실제 현상의 목소리나 혹은 숨겨진 맥락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